그 창원인데요. 근데 저도 이 말농사 지면서 잘 못 짓는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 나십니다. 나는데 뭐 저 교육 가르친 대로 다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밭하고 내 땅하고 이래 조합을 해가 좀 이따 뭐 점질토 사질토 뭐 이런 거 말씀하실 건데 그걸 마차가 좋은 것만 싹 빼가 오늘 가져가 있어. 예, 박기현 대표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여기 인사를 한 바람에 여기 온 분들 얼굴 한 분씩 담아놨거든요. 여기 다음에 다 나올 겁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황금을농꽃 대표 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영천 지역에 이래 마늘 농가에 찾아뵙게 됐는데 우리 황금알농꽃 뭐 아신 분들은 해보면 아마 소득이 좀 늘어날 겁니다. 생산량이 10kg 이상 캐본 분 계세요? 마늘 아직 10kg 안 나오던가요? 희망사항이고요. 아직까지 10kg 못 캤습니까? 10kg 캐려면 마늘이 비료를 10포 정도로 먹어야 돼요. 10kg 캐려면. 마늘 저게 한 포 먹으면 1.5kg 나온다 그러지만 한 포 가지고 소량으로 줄 때는 1.5kg 나오는데 6kg, 7kg 때는 1.5kg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한 포가 1.5kg가 안 나와요. 1.5kg가. 그리고 가리가 들어가느냐 질소가 들어가느냐 또 두 가지에 달라요. 그 비료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월 19일 날 보면 이래 큰 마늘인데 이래 큰 마늘은 이게 여기에 보면 울퉁불퉁하게 고기 졌어요. 그런데 이 마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마늘이 잎이 마르는 거 보면 여기 줄줄이 마르잖아요. 이렇게 줄이 쭈룩쭈룩 있잖아요. 이게 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이 생기가 마르는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줄이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줄이 생기가 마르는 것들은 땀박 말라 들어가야 되는 이거는 상당히 가리가 많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딘가 모르게 잎 속에 노란 반점들이 나와요. 노릇노릇한 이게 맑질 않아요. 이 잎이 맑지 않아요. 진녹색으로 맑아야 되는데 안 맑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마늘밭에 과거에 들어가 있던 인상가리가 많다는 거죠. 과거에 들어간 인상가리 비료가. 그리고 여기에 요거와 동일한 마늘이 한 집 마늘인데 그럼 이 두 마늘이 여기에 마르는 모습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잖아요. 이게 쭉 말라 들어가죠. 이 말라 들어가는 게 요렇게 딱딱딱 도마 두부 자르듯이 말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쭉 말라 들어가는 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비료량에서 가리가 많아요. 그러면 요 놈들이 보면 여기에도 잎이 말라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중간으로 한쪽으로 틀어지게 이상하게 말라요. 말라 들어가는 모습이. 마르는 모습에 따라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요 마늘 요 끝에도 또 말라버리죠. 그럼 여기도 말라버리죠. 그래서 마르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연면 시비를 충분하게 해주면 마늘이 이 하트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와요. 요렇게 된 것들이 나와요. 요 잎이 나와있죠. 하트를 그리고. 그리고 잎이 지금 끝이 보면 요렇게 안으로 흰 게 있단 말이야. 안으로 흰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얘들이 잎 기름기에 비해 가지고 키가 작다는 거예요. 잎 기름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요 마디가 절간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다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마늘은 절간이 상당히 땀박땀박하게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늘이. 그리고 이게 더 클 것이 여기 모다지가 있잖아요. 여기 싹 모다지가 있잖아요. 모둠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둠이 되어 있는 이 자리에 비료가 많이 낑기면 비료가 끼워져서 여기 쌓였던 비료가 녹아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비료가 뻥이 되질 않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 바닥에 들어가면 뻥이 안 돼요. 그럼 올해는 뻥 될 마늘이 잘 없을 거예요.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비가 앞번에 요 앞주에 비 올 때 비가 온다고 해서 적게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늦게 알고 비료 뿌리는 사람들은 일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년보다는 마늘이 요 마늘이 좀 푹푹거리는데 요 몸 대가리가 이거 딱딱해요. 만져보면 여기 돌덩이처럼 야물어요. 올게는 여기가 야물다. 올게는 요 자리가 만져보면 야물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럼 올해 해운에서는 뻥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뻥이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옆에 요 우리 밭에 보이는 마늘이 골이 지금 골수가 많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 6, 12골짜리입니까 이게? 예, 12골짜리는 흙골에 비를 줘도 많이 비료가 안 들어가요. 우리 그 논마늘 심는 데는 6골에서 8골이거든요. 그거는 골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어제도 우리 창원 쪽에는 100평당 반포씩 주고 있거든요. 그 반포씩 비료를 어떻게 주냐면 손으로 넣는 게 아니고 비료푸대 그 기 있죠. 기를 딱 잘라가지고 외국 근로자들 줘갖고 막 그 줄고 가버려. 그러니까 좋았던 게 첫 비료 한 번만 100평 한 포 주고 그 뒤는 이때까지 계속 골비를 줬는데 이 시가 1.5 이상 한 2.2까지 나오거든요. 그거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요 마늘처럼 지금 뽑았을 때 피라미드처럼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늘이 요게 있고 또 이 마늘이 또 있잖아요. 요 마늘 보면 이 마늘 두 개가 이쪽이 크고 이 적잖아요. 그런데 마늘 키는 딱 재보면 어디게 큽니까? 작은 게 커요. 가는 게. 요게 크죠? 작은 게 크죠? 그러면 한 밭에 지금 두 놈이 같이 있는데 요 놈하고 키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럼 작은 놈이 키가 작아지 작은 놈이 더 크고죠. 마리가 늘어지거지. 요건 왜 늘어지냐? 비료가 작아서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작물들은 자기가 키울 수 있는 키를 최대한 키워버려요. 왜 그러냐? 햇빛 보려고. 그럼 마디가 쭉쭉쭉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마늘 개수를 더 재배 면적대에 심어도 이제 편차가 생기네. 똑같은 마늘이. 요거는 에너지를 키 크는 데 써버리고 요거는 몸에 살찌는 데 쓰고 있죠. 똑같은 한 자리에 있어. 두 개가 바뀌어요. 그러면 마늘이 마디가 늘어진다고 해서 마늘 알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다. 곡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마늘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썩 제끼가 보면 여기 피라미드식으로 아랫두리가 굵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요거 안 보이잖아요. 구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굵어야 돼요. 그래야만 아직까지 큰 힘이 많이 남았다. 요 놈은 봐보세요. 피라미드이 느껴지죠? 요거는 요 입하고 이렇게 봤을 때 피라미드식으로 요렇게 되죠. 일자로 우리가 마늘 심어진 걸 빼버리고 일자로 보이는 거는 마늘이 그래 비료가 부족한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나 요렇게 크는 건 더 힘있게 크는 거예요. 비료를 충분히 먹고 있다 소리죠. 그 두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마늘이 앞으로 요런 꼬부러진 마늘 있잖아요. 요거 밑둥이 꼬부러지죠. 이 꼬부러진 마늘들은 앞으로 어떤 말이냐면 기계로 파종하면 앞으로 꼬부러진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기계로 심으면 며칠 날짜를 조금 까먹어요. 그런다고 해서 마늘이 뭐 소출이 적게 나오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마늘 지금 와서 강의할 때 뭐라 했습니까? 비료 더 줘라 하는 말밖에 안 하겠죠. 언제까지 더 줘야 되느냐? 5월 10일까지 더 줘야 돼. 그럼 마늘 캘 때 자빠러진 마늘 채고 양 많이 나오는 거 없습니다. 지금 마늘밭에 추비 NK 주가지고 이렇게 누렇게 흑흑 말라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저장 안 됩니다. 마늘 잎이 이렇게 땀방땀방 말라 들어가야 돼요. 누렇게 이파리 쪼개지가 말라 들어가는 건 그 양이 그만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 병은 뭔 병이 오겠어요? 이제는 무름병도 지나갔고, 이제는 왜 무름병이 지나가느냐면 이파리가 물을 갖다가 요래 대롱처럼 많이 안 남아요. 요 자체가 넓어져 버렸어요. 한 곳에서 많이 안 들어가. 요 중심에서 있는 물이 양이 적어요. 복판의 물이. 그럼 양쪽에 있는 물들은 무름병이 안 나와요.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봄에 이 안에 봄 순들이 가을에나 많이 들어있고 간잎이 클 때, 그때 여기 비료가 부족해서 물방울이 생겨서 들어가면 무름병이 되고, 지금은 무름병이 안 나와요. 문제는 뭔 병이 나오냐? 요 이파리에서 일액이 비료가 돼서 흘러내려가면 요 껍질 삭은 거 있죠? 요 껍질 삭은 걸 타고 요리 들어가면 흑색균익병이 생겨요. 흑색균익병은 병으로 보면 안 되죠. 원인 제공자가 있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료를 줘서 마늘 잎이 일액을 안 맺으면, 배가 안 고프면 안 생기는 병이라는 거죠. 마늘이 배가 고프면 무조건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 비료량이 1.2라는 수치가 나와요. 1.2 이하의 비료가 되면 모든 작물이 거의 대다수 병을 해요. 그러나 그 병을 많이 하는 수치를 보면 0.5에서 0.8 사이가 병을 제일 많이 해요. 이 시값이. 그 시기가 병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수치를 계산해가 전 단계에 가면 전 단계에 우리가 비료가 있다가 비료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비료가.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재배할 때 비료를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연면시비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이 나누는데, 연면시비에서 생산나는 마늘 양은 이거만큼 많지는 않아요. 영양제 줘가지고 마늘 이만큼 늘어나느냐, 퇴비를 줘갖고 마늘 이만큼 늘어나냐, 그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소 영양양은 에너지가 식물이 이 뿌리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잎으로 가져갔을 때 설탕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퇴비를 줬을 때 뿌리 유기물이 많아가지고 일부 영양이 있으나 그것을 퇴비를 먹고 여기서 영양 먹고 여기 가서 설탕물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파리가 까맣기 때문에 진녹색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덜에 이래 밭에 이래 둘러보면서 마늘이 깜시리하다. 그럼 뭐랍니까? 아, 저 집 농사 잘 지었다. 참 좋네. 무조건 깜시리하면 좋다 그래요. 깜시리하고 좋으면 웃음이 나와요. 왜? 사람은 채소나 영양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설탕 단맛이나 채소 속에서 광합성을 해서 엽록소가 되어 있고 탄수화물이 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는 먹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몸이 움직이려고 하면 사람은 채소를 먹었는데 그 채소는 누가 분해하느냐? 창자의 미생물이 분해해요. 그러면 이 마늘도 역시 창자는 없지만은 근권 미생물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권 미생물. 그러면 얘가 잎에 들어있는 연면시비엔 골드그린 골드칼라나 그 영양소 설탕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뿌리에다가 영양을 줘요. 그럼 뿌리에 영양을 주면 뿌리는 많은 활동을 해서 영양을 가져와요. 그런데 가져올 때 뭘 가져와야 되냐? 소화를 시키가 질소분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미생물을 줘버렸다. 그럼 미생물을 줘버리면 그 미생물은 토양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건데 유기물을 분해할 때 탄수화물, 질소분, 다른 영양소를 같이 에너지를 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줬던 질소를 먹어버려요, 미생물이.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우리가 밭에 이렇게 사용할 때는 꼭 원인을 알고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써야 되지. 그냥 미생물이 좋다고 마늘밭에 미생물 주면 마늘이 좋아질까요?
가을에 심어놓고 미생물 주는 것 같으면 고다리 파라기가 다 뒤져요. 고다리 파라기가 안 죽으면 물렁빼기가 다 죽을 거예요. 이제 결과를 애매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미생물 주면 다 좋다 그러는데 황금을 넣고 미생물 주면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이 발생하다는 거죠. 질소를 먹어버려요. 미생물. 그래서 미생물을 퇴비를 발효시킬 때는 참 좋은 건데 그 퇴비 발효시키고 그때는 미생물 쓰더라도 땅에 쓸 때는 작물이 쓸 때는 함부로 안 쓰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거는 쓸 때는 꼭 결과를 먼저 계산해서 써라.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마늘을 마지막 익힐 때 우리 분이 질소분이 많을 때 그때는 미생물을 써도 괜찮아요. 질소분을 먹어봐야 돼요.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늘이 자꾸 크겠죠. 근데 복숭아 밭에 복숭아 익을 때 됐는데 질소가 많아가 복숭아 자꾸 클 생각하고 안 익겠죠. 그럴 때는 미생물을 갖다 줘가 질소분을 먹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복숭아가 크고 있을 때 그때 미생물 주면 질소를 먹고 복숭아 도로 작아져 버려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 비료를 마셔야 되느냐. 많이 주라 하는 말이 전부겠지만은 어떤 비료의 성능을 가진 비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가진 비료. 그래서 우리가 완효성 비료는 요소만 코팅된 비료다. 올 코팅 비료는 인산, 가리, 요 사종복비가 다 코팅된 비료다. 예, 올 코팅 비료에 32%짜리들이 있어요. 그는 32%짜리 올 코팅 비료나 완효성 18에서 22%짜리가 있는 비료, 단 한 번에 오래간 있는 요 비료나 인산가리 함량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주는 순간에 인산가리는 코팅이 안 되면 바로 녹아버리겠죠. 가을에 줄 때. 그런데 올 코팅 비료는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질소 함량 넣고. 그래서 우리 요런 사다, 영천에 이 큰 냇가에 있는 답들은 그 물 빠지면 좋은 땅들이에요. 요런 땅들은 완효성이나 올 코팅 비료를 한 4포에서 한 5포까지 넣는 게 좋다는 거죠. 100평당. 그럼 이것만 넣어놓으면 비료가 없어요. 안 녹으니까. 우리가 비료 유박이나 뭐 다른 거 줬던 그걸 먹고 퇴비에 있는 조금 먹고 그래서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요소 한 포를 더 곁들여 주는 거죠. 그럼 요런 우리가 사답에서는 점질 땅에 사답에서는 4포에서 5포 정도가 올 코팅 비료가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올 코팅 비료가 32%짜리잖아요. 그 한 포가 들어가면 32, 두 포가 들어가면 64. 그죠? 5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355, 150이라는 질소 함량과 2가 250, 160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소 한 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46%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200이라는 수초가 질소 함량이 확보됩니다. 질소 함량이. 그럼 질소 함량이 한 300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가 심을 때 확보해버리면 우리는 추비가 100 정도 들어가는 건 요소 2포 반 정도 거치면 100이 되죠. 추비가. 그리고 봄 돼서 요소 2포 반 정도 추비하면 300 정도 수치가 나와요. 질소 함량 수치가. 그러면 마늘이 충분하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맞아 다르다. 밭대기 맞아. 왜 다르냐? 흙 입자가 굵어가지고 우리 집에 유기물이 없어가지고 비료 응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료를 잡아 당기는 힘이 잡고 딱 가지고 있고 마늘 뿌리가 먹기 전까지 잡고 있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시기도 또 다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추비로서 보충해 나가야 되는데 추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마늘은 요 사이에 잎에 비료가 낑기면 뻥이 되기 때문에 안에 인펜이 만들어져 마늘 쪽이 만들어져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돌덩이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료를 해도 마늘이 안 만들어지긴 하는데 마늘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대가리가 푹 꺼진 것들이 있거든요. 허옇게가. 그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누릇누릇 점이 생긴 것도 있고 마늘 대가리가 까가지고 종자라고 보면 위에 대가리가 허옇게 말랑거라도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다 각각 달라요. 비료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물어가 그런 경우도 있고
가리가 많아 그런 경우도 있고 이시 측정을 한다고 해서 그 성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수치만 높으면 측정기는 이시값이 높게 나오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를 우리가 영천지역에 마늘 심을 때 100평에 2포지는 2포 안 줄 건데요, 평균. 2포 들어갑니다. 심을 때 100평에 2포 줍니다. 100평에 2개. 그게 21다시 줍니까? 21다시 주는 것 같으면 고다리팔이 안 올 거예요. 고다리팔이 안 올 정도. 그거는 100% 무릎 빼곤다. 21다시 2포 주는 것 같으면 21다시 비료가 속효성이 돼가지고 금방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고 저 마늘 올라오고 난 뒤에 예. 6평에 여소 2포, 예. 2포 내지 3포 지르니까 예. 그래서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려해 놓으면 봄에는 잘못하면 그것도 무릎 병 와요. 이중덮어 보면 그건 무릎 병 옵니다 또. 그런데 원래는 예. 지난 저 1월 17일 날에 예. 비가 왔거든요. 그 부직포 위에다가 요소를 3포씩을 질렀어요. 그렇지. 대표님이 더 이야기합니까? 예. 그래 부직포 비끼고 비료를 주면 좋다 하는데 그거 한 5,000명 되는데 비끼지는 못하고. 예. 제가 그때 주고 2월 며칠 날인고 올해 또 한 번 더 줬었어요. 예. 주니까 무릎병이 없었다. 뭐 간혹 가다 한두 개 보이고. 위에 1월 17일 날 위에. 우리가 지금 비료 완효성 비료하고 코팅 비료하고 10kg 10% 질소 들은 거에 만 몇천 원씩 되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올 코팅 비료가 약 뭐 3만 몇천 원, 그 4만 원 돈 해요. 그런데 결코 그리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심을 때 어찌 뿌니까. 그리고 마늘 뒤에 나오는 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마늘 1kg 더 나오는 것 같으면 키로당 약 한 3,000원을 받거든요. 뭐 2,500원 받을 때도 물론 있지만은 마늘 1kg만 더 넣으면 비료값 충분히 돼요. 우리가 100평에 비료 쓴 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알고 보면 100평에 비료 쓴 게 그리 안 많아요. 금액을 따져보면. 그런데 마늘을 100평에 1kg를 정수를 하면 우리는 소득이 많이 높아져요. 1kg. 그래서 우리가 경영비가 거의 한 4kg가 들 거예요. 4kg. 그럼 4kg가 들기 때문에 우리 영천지역의 평균 생산량이 8kg가 안 나온다는 거죠. 8kg 안 나올 거예요. 평균 한 6kg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6kg 나오면 우리는 2kg밖에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그럼 2kg 가지고 우리는 3,000원 지금 평당 6,000원 소득이 나오겠죠. 2kg. 그런데 7kg가 나오면 3kg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고 10kg가 나오면 6kg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6kg. 그러면 10kg 나오는 방식 이상을 해야 되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1년에 마늘 농사 지고 먹고 살고 경영비 들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저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늘 이런 그 농가들을 계속 기술을 가르쳐줬을 때 이제 대박 난 사람들이 10kg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200평에 100만 이상이 나와요. 100만.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는 6kg를 우리가 이윤을 남긴 거예요. 6kg. 그럼 6kg를 이윤을 남기면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경비 떨고도 6kg는 약 2만 원대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 평당 2만 원이면 수지 맞는 농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지 작물 해가지고 2만 원대 이래 그 단기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작물들 그래 많이 없습니다. 감자를 해도 생산량은 많으나
그 키로당 단가가 600원에서 1000원 미만이거든요. 감자가. 근데 그것마저도 바지가 많이 나와요. 감자는 못 쓰는 것들이. 근데 마늘은 우리가 캐보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마르지 않으면 파지가 그래 안 많아요. 캘 때까지 이게 썰어지거나 마르면 파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요놈이 마늘이 수확할 때까지 앞바닥에 서 있어만 주면 파지가 그래 안 나와요. 그런데 비료가 부족하면 썰어져 버리거든요. 썰어져 버렸다는 소리는 그 전에 비료가 없어가지고 일액이 타고 배가 고프면 요 물방울이 맺혀요. 잎 끝에서. 그 물방울이 타고 요리 내려가서 뿌리가 삭아가지고 꽁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요 부분이. 요거 홀랑 녹아버려요. 녹아버린 거는 흑색 균역병 속에 속하는 건데, 여기에서 일액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가을에 심었을 때 비료가 부족해서 여기 타고 내려가서 뿌리가 녹아서 꼼꼼한 냄새나는 고자리파리. 농약 쓸 필요 없습니다. 고자리파리 약 안 씁니까? 이제 안 씁니다. 안 써요? 고자리파리 약 안 쓰는 사람 박수 한번 치주시다. 요거 박수. 뭐 안 씁니까? 뭐 마늘 약 칠 필요가 없는데 뭐요. 재원 씨도 약 한 번도 안 치는데. 약 안 칩니까? 마늘 병이 안 드는데 뭐 약 칩니까 우리요. 돈 들고. 맞아요. 마늘은 원래 병 없는 작물이에요. 거의 대다수들이 병이 없는데, 그 없는 수치가 이시값이 1.2라는 수치가 나와요. 측정기 딱 꽂았을 때. 이시가. 그리고 지금 이시가 낮으면 무조건 병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심고 나서 제일 비료가 작으면 제일 빨리 오는 게 고자리파리. 자, 고자리파리 온 마늘밭에는 왜 왔느냐? 흙을 깊게 묻어보면 고자리파리 안 와요. 기계 파종해가 이렇게 꼬부러진 것도 잘 안 오겠죠? 꼬부러진 것도. 예, 꼬부러졌으니까 여기에서 물방울이 타고 가다 요 꼬부러진 요 밑에 가버리고 요리 안 가요. 물방울이 요 밑에 요리 못 가거든요. 기계 파종에 요 꼬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방울이 요 타고 요 가지 요 밑으로 못 가요. 그럼 고자리파리 안 와요. 고자리파리 오는 집에는 무름병이 안 옵니다. 비료가 작아서. 고자리파리 오는 집에는 무름병이 안 옵니다. 비료 이식값이 0.5 이하가 낮기 때문에 무름병이 안 와요. 그 고자리파리 안 온 집에가 무름병이 와요. 그 영천지역에 21다시 복합비료 2포를 넣으면 그거 다 묻고 나면 무조건 무름병이 오게 돼 있어요. 무름병이 가을에는 통실통실하게 좋지만 이 봄 되니까 슬금슬금 죽어보고 막 쑥 양이 작아져요. 무름병이 오는 거는 올코팅 비료여야 된다는 거죠. 올코팅 비료를 였거나 완효성을 였거나 비료 수치가 올라야 돼. 근데 완효성을 여러 포로 넣으면 인상가리가 늘어나서 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인상가리가 늘어나서 봄에 더위를 타더라. 더위를 타가 잘못 자빠져요. 그래서 올코팅 비료에 들어있는 인상가리가 뭐 7%는 몇 프로 있는데, 가리 양은 될 수 있으면 마늘밭에 우리가 완효성을 넣든지 뭐 올코팅을 넣든지 이런 양에서 좀 줄여야 되고, 그는 요소만 쓰면 가격 싸고 제일 좋은데 자주 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요소만 주면 자주 줘야 된다. 근데 비료 이놈을 갖다가 올해는 봄비가 자주 와서 마음먹고 줬으면 비료를 자주 줄 수 있었는데, 어떤 딴 해는 이렇게 봄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비료를 잘 못 줘요. 줄 시간이 없어요. 비가 와갖고 막 마음대로 비료 헐치주고 농가 들어가야 되는 헐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료를 줄 때 올코팅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서산 쪽에 가보면 심어가 가을에 이렇게 손으로 심어가지고 비닐에 안 깔고 올라가 요만히 크면 그때 이파리 한 2-3장 되면 그때 비료를 합니다. 요소를 100평에 이렇게 뭐 반포나 한 번씩 합니다. 한 반포 정도.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마늘을 비 마차가 빼올리거든요. 그런 마늘들은 고자리파리는 안 생겨요. 그럼 고자리파리 생기는 거는 비료를 너무 적게 줬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혀가 잎이 그때는 작아요. 물방울이 타고 바로 뿌리로 가버려요. 내려가 직접으로. 그럼 요 뿌리가 내려가서 일액에 의해서 배가 고프면 여기가 지가 먹었던 건 토해내 잎 끝에. 그 토해낸 물방울이 여기 들어간 거죠. 토해낸 물방울이.
그 식물이 먹고 토해낸 물방울들은 지가 죽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옆에 놈 죽이려고. 옆에 놈 죽이려고. 근데 사람보다도 식물이 동물보다도 먼저 전쟁을 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비료가 적으면 키가 커요. 이렇게. 맞죠? 키가 크고 물방울을 이렇게가 옆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요 물방울 맞은 놈은 죽여버려요. 누가 죽이느냐? 지는 물방울을 떨어뜨리지만 이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곰팡이균이 생겨가지고 옆에 놈을 그 살점을 먹어버려요. 그 영양이 흘러가는 관을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래서 폭삭 죽어버려요. 그래서 마늘이 가을에 심었을 때 비료가 적으면 여기 가늘어가 여기서 물방울이 알로알로 다 내려가요. 여기 뽀짝뽀짝 서 있고 여기 작으니까 내려가요. 여기 어디까지 뿌리까지 가거든요. 뿌리에 가면 흙이 많이 덮인 건 또 안 생겨요. 이렇게. 근데 흙이 잡히게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뿌리가 곰팡이균이 생기가 녹았다. 꼼꼼한 냄새가 나거든요. 꼼꼼한 냄새가. 그 냄새가 나면 고자리파리 거기다 알을 깐 거예요. 뭐 비료도 주면 안 생기면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컴퓨터에 현미경이 쫙 있어가지고 요거 빼가 들고 뭐랍니까? 밑에 보면 벌거지 기댕기잖아요. 응애 있다 하면 또 응애약까지 비싼 것도 팔아먹어.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긴 하나 결과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정보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자리 약 뿌려가지고 마늘 양이 안 늘었는데 왜 고자리 약 뿌려야 돼? 비료 더 줘야지. 인건비들이가 비료 약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고자리 약 한 편 얼마죠? 4천. 예? 한 봉다리가야? 그거 한 봉다리를 흩으면 몇 평을 씁니까? 예. 그걸 가지고 비료를 주면 깔짝깔짝 올 건 안 와요. 비료가 조금 작아가지고 고자리 파리 먹을 건 안 옵니다. 그 돈 가지고 요소로 계산하면 요소가 한 포는 안 돼도 잘못 반 포 정도 됐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고자리 파리는 충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충이 온 원인이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게 교육이 잘못된 거죠. 고자리 파리는 충으로 생각하지 말고 고자리 파리는 비료가 부족해서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서 그 토해낸 물방울들이 요 뿌리에 도달해서 그 뿌리가 그 균이 발생해서 뿌리가 꼼꼼하게 상했다는 거예요. 그 균이 먹어버리니까 꼼꼼하게 썩으니까 썩은 내가 나니까 벌레가 고자리 파리가 요거 먹으려고 알을 깐 거예요. 그런데 부숙 안 된 퇴비에서 고자리 뽑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퇴비가 부숙이 안 돼도 다 썩어갖고 먹을 게 없어요. 요즘 뭐 디비고 해갖고 뭐 그거 먹을 게 사가지고 냄새만 날 뿐이지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요게 썩으면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짧은 순간에 고자리 파리나 뿌리 벌레 있죠. 작은 것들 응애 뭐 작은 뭐 곤충들이 알을 깐 게 꼭 기다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놈을 보고 요즘 컴퓨터를 갖다 대가 딱 보고 아 벌레 많다 이러면서 약 치라 그러거든요. 그건 약 필요 없어요. 약을 치료가 돼도 덕이 없고 치료가 안 돼도 독이 없고 그 이미 다 먹었는데 뭘 이미 뿌리는 다 사갔는데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벌레 잡아가면 뭔 소리 나고 그 벌레는 그것만 먹고 다른 데 못 가는데 여기에 생겼던 고자리 파리가 생겼던 이 뿌리가 썩고 난 다음에 생긴 벌레들 있잖아요. 살아있는 건 못 먹어요. 얘들은 썩은 것만 먹는 충이거든요. 말 된 소리 예방 차원에는 일액을 안 먹게 해가지고 요 국물이 안 내려가게 해야 돼요. 물방울이 요리가 안 타고 내려가게 비료를 더 줘야 되는 거지. 예방이라는 약은 무용지물 약이에요. 국가에서 마늘 얻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돈 벌어 먹어요? 약자이만 돈 벌어 먹는 거죠. 약자이만. 약자이만 돈 벌어 먹었지 덕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 약을 팔아먹는 약자이만 돈을 벌어 먹었지 우리 농가에서는 고다리 파리 약 뿌려가지고 임금비보다 더럽지 덕대기 하나도 없어요. 고다리 약 뿌리고 뭐 자꾸 뭐 냄새나는 뿌리서 하면 소비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다리 약 뿌려, 무름병 약 뿌려, 흡식균형 약 뿌려. 농약을 자꾸 뿌리서 하는데 소비자가 누가 좋아하겠냐고. 우리는 최종 목표가 마늘 농사를 다수하게해서 품질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한테 주고 우리 농사 짓는 거 주고 돈 받으려고 농사 짓는 거지. 이거 목적이 없잖아요. 농약을 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좋아지는 중간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건 하지 말자는 뜻이거든요. 불필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고자리 파리약은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양파 농가에서는 그죠? 예. 고자리 이거는 무조건 식재를 하고 나면 무조건 뿌리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농약은 이때금 한 번도 안 쳐도 괜찮은데 뭐. 안 보는 그날 현장에 와서 아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전부 다 그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그 우리 여태까지 우리 영농 교육을 우리한테 주지를 시킨 거예요. 균이 발생했을 때 간접균은 원인 제공자가 먼저 있어요. 원인 제공자가. 직접균은 탄저 같은 건 날라가 바로 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건 직접균. 제가 균을 지금 분류를 시키고 있거든요. 직접균이냐 간접균이냐. 직접균이냐. 균이 오도록 먼저 이게 이거 그 영양 성분을 여기 묻혀놓고 여기에다가 균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었냐. 여기서 이파리에서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냈느냐. 먹은 걸 왜 토해냈느냐. 토해낸 자체는 이 입속에서 그 전날 먹은 거 설탕물을 못 만들었단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설탕물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설탕물이 없으면 먹었던 걸 다 토해요. 설탕물 양만큼만 뿌리에서 가져온 걸 먹고 그 이상으로 물을 가져온 거는 영양소도 가져왔겠죠. 뿌리에서 가져왔으니까. 그건 토해버려요. 그래야만 잎의 당도가 나와요. 당도. 당브릭스. 잎에서는 왜 당브릭스를 맞추고 있냐면 뿌리가 근근 미생물이 먹어야 될 영양 수치를 맞춰놓은 거죠. 이 영양 수치가 안 맞으면 영양이 도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름에 고추밭에 물이 들어서 이만큼 고추밭에 중간까지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추가 살아야 죽어요. 죽죠? 고추밭에 물이 이만큼 들면 두둑울로 물 들면 고추가 살아있는 별로 없잖아요. 원래 여기는 꽃이 안 심은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는 꽃이 심는 사람 예. 고추밭에 물 들면 고추가 거의 다 죽어요. 조금은 텃밭에 있는 거지. 그 두둑에 물 차면 죽어요. 그런데 한것만 하고 한 거는 고추가 물이 없고 모가지까지 딱 들어가지고 아침에 고추가 없어요. 대가리만 조금 내놓고. 그 전날 비 오기 전에 그린하고 칼라나 엮고 설탕을 더 엮어 쳐버린 거예요. 그럼 이파리가 새까만 땡땡해요. 그러면 모가지만 쏙 내놓고 있는 고추가 물 빠지면 그냥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럼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량이 적어가지고 아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영양이 없으면 비가 오거나 물을 더 먹어요. 그럼 물을 더 먹으면 입속에 영양이 더 없거든요. 비가 올 때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영양이 없으니까 먹었던 걸 다 토해내요. 그 토해낸 물이 요리 들어가거든요. 토해낸 물이. 토해낸 영양소가 내려가면 우리가 비료를 적게 준 게 고자리 파리는 겨우 안생이만큼 비료 줬다. 그러면 조금 커 있다가 다 묻히고 이중 덮었다가 뺏길 뿐게 죽어보는 거예요. 이중 뺏길 때까지 마늘이 좋아요. 이중 뺏길 때까지는. 이중 뺏기고 나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왜 이중 뺏길 때 괜찮은지 알아요? 대가리 꼭 눌리고 화지가 있거든. 대가리 꼭 눌리고 화지가 이력이 어디로 갑니까? 땅은 이리 떨어져 버려요. 요리 안 타고 내려오고. 이중 뺏기면 어떻게 바닥 섞거든. 바닥 섞으면 요렇게 되고.
비료가 작은 데다가 이중을 씌워놨다. 벗기면 좋아. 벗기고 나면 고다리파를 다 뒤져버려. 무릉병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밑비료를 충분히 양맞게 조락하는데, 그 비료가 우리가 제가 연구하기 전에 미리 비료가 나와 있어요. 완효성도 있고 올코팅 비료도 있고. 그걸 100평에 요 사답에서 요 물반이 좋은 데는 4포에서 5포였고, 요소 1포였고, 그 점질 땅, 쪼대 땅, 거기는 3포에서 4포 정도였고, 거기다가 요소 1포 이어라. 그러면 이중 씌워놨다 벗기도 가을에도 고다리팔이 안 오고, 그리고 고다리팔을 흩질 필요 없고, 아예 고다리팔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탭이 좀 덜 썩은 거여나, 볏짚 안 썩은 거여나, 그건 내나 썩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볏짚 덜 썩은데 고다리팔이 절대 알을 안 까요. 볏짚 속에서 영양이 워낙 없거든요. 탭이 속에도 영양이 사료가 줄줄 많지 않으면 고다리팔이 알을 안 까요. 고다리팔이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알을 까냐고.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볏짚이나 우리가 그 볏짚을 갈아 엮거나 탭이가 안 썩은 걸 넣으면 요소를 더 넣어줘야 돼요. 거기 썩을 때 발효가 될 때 질소를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름병 오는 농장들은 고다리팔이 안 온다. 고다리팔이 오도 고다리팔이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름병이 오는 주 원인이 마늘이 가을에 좋아가지고 아이고 올게 돈 좀 하겠다. 이중 딱 씨앗을 요리 대가리 딱 누가 있죠. 커가지고 100개를 순간에 딱 일어서겠죠. 일어서면 어떻게 되나? 일액 물방울 차고 여기 가서 모여. 여기 가서 모이면 어떻게 돼? 무름병이 와버려. 훅 가버려. 그때 약 치면 약을 치료되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 비료 흡친한 거 있죠. 첫 비료. 그 비료 먹고 일액을 안 맺어가 살아난 거예요. 균을 잡았다고 해서 일액을 계속 맞으면 비가 오가지고 또 쉽게 나가버리면 또 일액 맺겠죠. 여기에 약을 썼을 때 약은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가버리고 없어요. 비가 오면. 그럼 또 일액을 맺겠죠. 그럼 여기에 물방울 또 타거나 여기서 모인 것 같으면 또 병이 와요. 그런데 첫 비료를 충분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비료를 먹고 여기 살이 쪄갖고 일액을 안 뱉어요. 그때야 무름병이 없는데 그 비료량이 첫 비료가 많아도 무름병 조금보다 금방 고쳐지거든요. 그럼 더 빨리 고치는 방법은 영양제를 치우면 더 빨리 먹거든요. 연면십이.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심어놓고 이파리 2개, 3개, 이런 4개 정도 될 때 그때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설탕을 가을에 쓰는 거는 입속으로 몸으로 안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3kg가 좋다는 거죠. 물 500에 3kg. 마늘도 3kg, 양파도 3kg. 그 영양제는 1.5L. 그래가 살포를 해주면 잎이 새까맣게 가지고 일액을 안 맺고 뿌리가 잘 뻗는다. 잘 큰다. 그러면 마늘이 크고 대꾸밖에 없어요. 큰 놈 작은 놈 잘 안 생겨요. 균일하게. 그래서 연면시비는 가을에 충분히 해주고 비료가 이 시값이 낮으면 추비 요소도 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리가 이중을 안 덮을 때는 연면시비 영양제 2리터에 설탕은 5kg짜리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을 더 먹어가 있어야만이 잎이 잘 안 마른다. 겨울에 동해가 없다. 그래서 설탕 양에 따라서 겨울 얼음일 때는 5kg가 좋고 물 500에 물 한 마리는 200g. 가을에는 물 한 마리는 120g 설탕량. 설탕량에 따라서 식물이 팽창 많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설탕량을 4월달부터는 설탕량을 1.5kg. 여기 들어가면 쫑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설탕을 3kg씩 계속 치는 것 같으면 요 안에 들어가 쫑이 안 올라와요. 영양제를 많이 넣어도 여기 쫑이 안 올라오는 것도 생겨요. 그럼 요 안에서 우루가 생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나 비료를 갖다 안에 들어가면 쫑이 올라오다가 그 주화 그 열매가 녹아버리고 알맹이가 한 개 되는 것도 나와요. 그럼 콩알만을 열어요.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면시비는 해주면 잎이 두꺼워서 뿌리빨이 좋아져서 뿌리를 소화를 잘 시킨다. 근데 영양제 잘 치가지고 생산하는 양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그 전체의 품질을 좋게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영양제를 사가지고 냄비에 끓여보면 얼마 안 나옵니다. 이놈이도 저놈이도 다 영양제 사가지고 냄비에 끓여보세요. 얼마 안 나옵니다. 숟가락 몇 숟가락 안 돼요.
그 성능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를 뿐이죠. 우리 영양제 냄비 끓여봤습니까? 안 끓여봤어요? 그쵸? 예? 아니, 어느 놈이 나쁜 일 해서 모르니까 라면도 쫄면 얼마가 남고 끼리 보면 뭐가 남아요. 맛있는 게 아닌데 절대 먹지 마세요, 그거. 예, 그게 독합니다. 산도가 낮기 때문에 성분이 높게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제에 살포하고 남는다고 제일 처음 친 데가 한번 더 짚으면 입이 오그리지 않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끝이 바로 타버립니다. 왜 그렇게 농도를 높게 만들어놨냐면 농가에서 한 번만 일을 하면 되고 영양제를 한 가지만 쓰면 되지.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거 좋다 하면 이거 있고 두세 개 엮는 경우가 있거든요. 황금알 농법에서는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우리 거를 쓰고 한 개 더 엮고 싶으면 우리 걸 빼라 차라리. 왜 그러냐? 이렇게 두 개를 중복시키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여가 농도를 높여놨는데 농도와 비중을 높여놨는데 사용하게 되면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일반적으로 살포할 때 영양제나 이렇게 뭐 쓰고 남는다고 제일 앞에 가서 쳐도 이상 없잖아요. 근데 황금을 놓고 한 걸 써보세요. 남는다고 싹 치고 밭에 제일 먼저 친 데가 말랐죠. 그거다가 살포하면 잎이 꼬실어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랬겠습니까? 한 번만 일해도 될 일을 만들어낸 거죠. 한 번만. 아까워 치도 말아. 그 한 번만 일을 해라 그러거든요. 영양제 남다고 아깝다고 먼저 친 데 가서 더 치면 야가 묻거든요. 한 번 치면 묻어요. 그럼 말라붙으니까. 근데 묻은 놈 안 묻는 놈 표가 안 나요. 멀쩡해요. 근데 보고 다시 치면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아까워서 치면 안 된다고 강의 중에 꼭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다른 것도 영양제 섞으려고 우리 거 빼라 그러고. 네. 절대 하지 말아요. 하고 싶으면 맨 마지막 골 그거 두 번 정도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물 묻은 상태는 치면 괜찮은데 물이 말른 상태에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른 다리 한 번 더 먹으라고 말라서 한 번 더 짚거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 치고 가면 만약 그건 안 말랐거든요. 그거는 한두 골 치도 되지만은 제일 앞에 치는데 말란 데 가면 치면 말라버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농도가 센데 거기다가 다른 거 섞으면 우리 거 빼세요.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황금알 농법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우리 농가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단위 면적 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비료 써라캔 양을 갖다가 일대에 써본 적이 없죠. 지금 쓰는 양이 2년 농사 지을 거 한 번도 안 쓰죠. 3년 거 쳤죠. 3년 거. 아니 그런데 이제 뭡니까? 가을에 밑비로 충분히 줬는데 그 가을에 요소 한번 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시기 측정해가지고 완효성을 안 쓰고 속효성만 줬을 때는 최대. 속효성 우리가 복합비료만 줬을 때는 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완효성을 2포만 썼다. 완효성 2포. 그리고 가을 추비 요소 1개 했다. 그럼 완효성 2개, 밑비료 요소 1개, 3개 들어갔죠? 그럼 추비 요소 1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4포 먹었잖아요? 그럼 이중 뺏기면 요거는 고실해져 버려요. 이중 뺏기는 순간에 무릎병 해버려요. 왜 그러냐? 연면시비를 해갖고 열심히 잘하게 다 못 버려요. 이중 속에서 비료 다 먹고, 이중 속에서 참 자세히 뺏길 때, 그러면 뺏길 때 이놈 대가리 누가 있겠죠? 대가리 꼬리가 있잖아요. 뺏기는 순간에 조금 있으면 바닥으로 서버려요. 바닥이 내는 순간에 일행 물방울이 오가서 모여버려.
그럼 무름병 약을 치고 있거든요. 약 친다고 낫나 그게? 물을 뿌려가지고 씻어내는 거나 약을 하는 거 두 개 동일해요. 씻어내는 거나 비가 와서 쉽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비료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비료를 묻고 이제 일액을 안 맺잖아요. 그러면 깨나겠죠. 약을 안 치도 깨나는 게 많아요. 깨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여기 쏙 타고 들어가 안에까지 녹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가에만 살아있고. 근데 고다리 파리는 뿌리가 녹아가지고 땡기면 녹아버리고 잘 빠져요. 근데 무름병 온 건 절대 안 빠져요. 요 위에만 말랐지 뿌리는 안 말랐거든요. 예. 예. 떨어지, 매가지가 떨어지지, 여기 약해가지고. 그래서 무름병하고 고다리 파리하고 흑색균형병하고 이것들은 전 다 배가 고파서 굶어지. 배가 고파서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해내서 생긴 거예요. 왜 토했느냐? 옆에 놈 죽이려고. 옆에 놈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키를 키워가지고, 요 놈이 지금 키가 크고 있죠? 요 놈 일행 매저가, 요거는 분명히 흑색균형병 만들 놈이에요. 요 놈은. 요 놈은 비료 안 주고 영양제 안 주고 요 놈은 흑색균형병 만들어요. 왜? 마디가 늘어졌거든요. 그럼 마디가 늘어지고 일액을 맺어가 물방울이 요리트가 되면 요 껍질이 사겠잖아요. 요 껍질. 요걸 타고 들어가거든요. 요걸 타고 어디 가느냐? 요 뿌리에 가겠지 또. 근데 여기는 절대 안 썩어요. 왜? 비누르처럼 단단히 코팅해 놨거든요. 안 죽으려고. 비누르. 이 비누리는 균을 못 뚫고 들어가요. 균이. 그런데 요 뿌리는 비닐이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요놈 요거지 가겠죠. 어디를 상해서 요 껍질 상 죽은 껍질 요걸 타고 들어가요. 요게 살간살간 타고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 마늘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땅이 엉거러미가 쪼개지겠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뭐 꽁이 빠지는 이거 뿌리가 빠지게 이거 풀리게 되겠죠.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전체가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마늘은 캘 때까지 싱싱해야 돈 번다. 캘 때까지 싱싱 안 한 마늘은 돈 못 벌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됐는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우리 재환 씨하고 여기 지금 그분 가시가 교육 들은 자제분이 여기 왔는데 예. 실려서 할 때 갔던데 그럴 때는 요소를 그만하라는 이야기 안 하셨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 들어가 보니까 그때도 비료 많이 주라 했는데 그때는 잎 사이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뻥을 이렇게 그랬다 여기 비료 주라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마늘에 뻥이 되는 건 여기 들어간 거다. 설탕만 치고 뭐 비료는 조금 칠했겠지. 그때 지금만큼 미리 칠해서는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게 추적을 해가니까 이시 측정을 해보니까 측정치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걸.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최소치 이시가 마늘 잎이 여기에서 일액을 안 맺는 이시가 일액을 안 맺는 게 1.2더라는 거예요. 모든 작물들이. 겨울에 하우스 딸기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1.2 이하에서 뚝 떨어져 버리면 그게 하루에 먹는 게 100평에 요수 1kg 정도 먹거든요. 그래, 1kg 정도. 100평에 1kg 정도 먹더라고요. 지금 이것들은 빼곡히 심어놨잖아요. 이 밭에 마늘은. 이건 1kg 더 먹어요. 날 좋은 날 하루에 2kg씩 먹고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따르지도 비료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늦가서 비료 주려고 설치가지고 비료 주고 싶어서 줘도 아무리 줘도 비료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비료 주다가 결국엔 뻥이 돼버리죠. 요 안으로 들어가. 입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기비 양을 밑에서 좀 받치고 있어야 많이 줘놨던 이놈 있어야 위에 살짝 줘도 이거 같이 합해가 맞아지는데 그냥 우리가 속효성 비료만 줘갖고는 양을 못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물이 빠지면 좋잖아요. 그 찰떡논 있잖아요. 논에. 그거는 비료포대 대가리 딱 뒤에 잘라갖고 줄줄 부으면 그 땅이 이렇게 비료가 퍼져요. 그것들은 이실 올릴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모래 땅이나 이 사질 땅 물 빠진 좋은 데는 밑비료를 많이 좀 안 주나면 코팅 비료를 우비료 주갖고는 비료 양을 못 맞춰합니다. 금방 다 먹어버려 이게. 그래서 비료를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거 비료를
많이 쳐 뿌려갖고 전부 다 빗자루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늦게. 아, 요 사이에서야? 예, 다 전부 다 중간중간 다 올라오는 게 예. 밑에. 예. 그래갖고 다 버렸고 약을 작년에는 또 베트남 아들 시갖고 저 남은 약 전부 다 열갖고 쳐갖고 작년에 홀딱 다 말라고. 그래갖고 원래는 약 아예 안 치는 게지 뭐. 예, 그래서 영양제가 많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도 마늘은 여기 쫑이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네. 쫑이 만들어질 때 한 번 더 2차 성장 두 번 탁 쳐버려요. 그러면 그래도 요수 120% 쳤는데 지금 5분에 칠 나갔다가 안 쳤거든요. 안 쳤는데 혹시 겁이 나갖고. 예, 근데 뭐 지금쯤이라도 보고 한번 칠까 말까 싶다. 내 땅이 찰땅인 것 같으면 비료가 좀 끄하니 오래 가는데 사답 같은 게 비록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확실히 올 때 비료는 충분히 괜찮다. 그 5월 8일 날까지 비료 주라 그러거든요. 5월 8일 날까지 비료 주면 마늘이 그 캘 때 빳빳이 서 있다는 거예요. 빳빳이. 그 작년에 마늘 캘 때 마늘이 다 빠르지는데 서 있었습니까? 넘어지는 것도 일부 있죠. 그거는 못 써요. 그러고 그냥 로타리 다 했어요. 반에 안 캐내고. 안에 캐보니까 마늘이 쓸 게 없어요. 아니 마늘 있기는 있는데 재활지도 하고 했지만 마늘 못 써요. 안에 어떻게 작년에 수확 한 개도 못 했어요. 안에 어떻게 됐던가요? 다 썩었지 뭐요. 썩었어요? 잎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아, 잎이 마르면 안 됩니다. 잎이 마르면 그 전에 그 병이 생겨버려요. 비료가 작아갖고 잎이 마르면 여기 병이 생겨버려요. 비료가 작으면 그 전에 잎이 마르기 전에 뿌리가 먼저 죽어버려요. 뿌리가 여기에서 일액이 타고 여기 들어가면 뿌리가 녹아버리는 거죠. 그 고자리파리와 같은 현상이죠. 무름병은 요 위에 서면 있고 고자리파리는 요 뿌리가 녹는 종류거든요. 그럼 흑색균형병도 뿌리가 녹는 종류거든요. 그럼 결국엔 영양소 알로 타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요게 녹아버리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럼 한 번씩 캐보고 여기에서 뿌리가 녹으면 덜 익었더라도 캐봐야지. 그거는 더 놔주면 더 녹아가 하나도 못 써요. 그래서 비료가 부족해가 얘가 뭐 잘못되고 있다, 마르고 있다, 쓰러진다. 그럼 쓰러질 때는 부터 캐봐야 돼. 더 있으면 쓰러질 때는 이미 뿌리 죽은 것들이 많거든요. 쓰러진다는 건 뿌리 죽은 것들이 많아요. 이시가 낮아도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쓰러진다는 거는 갈이 가다로서 이게 그 죽어가는 형태예요. 뿌리가. 그래서 쓰러지기 전에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뿌리가. 그러고 지금 요즘은 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논에서 줄기를 비버리고 수확하거든요. 그게 네. 수확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양은 제가 모르는데 대가리를 베버리면 이걸 갖다가 줄기를 잘라버리면 이 줄기를 잘라버리면 이게 그 풋대를 캐난 거하고 줄기를 자르는 거 생산이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 영양소가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는 거지 이거만큼. 여기 내려올게. 여기 지금 많이 이것도 말리면 알들미래.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인건비 대비해갖고 그게 어디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인건비는 굉장히 적게 됐거든요. 인건비는 전부 다 낚아 비버리고 그대로 수확해가 담아가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산했을 때 키로 우리가 그 평당 요거를 한번 시험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일부만 한 평 정도만 딱 캔 자리 안 캔 자리 손으로 딱 해가지고 요걸 말리보고 집에서 우리 마늘 가지고 너무 말 들 필요도 없고 고만큼 안 캐고 두는 거예요. 고만큼만. 그거보다요. 예. 보다 더 급한 거는 지금 그 1.5 섞어가지고 예. 그 물 500을 했으면 양을 어느 정도 뿌리면 적당해요. 아, 평수. 예. 평수는 여기에 연면 시비할 때 묻은 양의 비례가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타고 내려가는 영양이거든요. 타고 내려가는 영양은 우리가 비료를 맞춰하고 연면 시비 맞는 면적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지금쯤이면 여기 호모시 치는 것 같으면 한 800평. 500m. 예, 800평에서 1000평 정도 쓸 거예요. 그럼 조금 어릴 때는 한 1200평까지. 얼마양 씁니까? 그러면 800평 고들도 치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칩니까? 연면 시비에. 연면 시비는 하는 거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효과가 약을 치고 나서 그 효과를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쳐야 됩니까? 일주일 정도 여유만 있으면 그거는 다 순환돼. 근데 여기 있잖아요. 잎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양이. 잎에서 내려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잎으로 들어간 거는 바로 내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역할을 할 건데 마지막에 노화됐을 때는 에너지 역할이 많이는 못하겠죠. 이 남 자체가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이 될 수 있으면 싱싱할 때 많이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싱싱할 때 연면 시비 해서 효과가 제일 좋고, 이제 마를 때는 영양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게 더위를 타가지고 이미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장애를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연면 시비가 이게 살이 쪄버리면 이력이 안 나와서 이 뿌리가 흑색균형병이 일부는 막아낼 수 있는데 그 영원히 못 막아내요. 이력이 나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쿨러가 되어 있다면 비료가 작아가 비료를 더 못 줄 때는 병을 발생을 막으려면 5일에 한 번 정도 쿨러 뿌리가 물을 씻어버리면 흑색균형병이 안 와요. 5일에 한 번 정도 쿨러로 물을 뿌리고 씻어버리면 여기에서 맺힌 물방울들이 여기에서 맺어 있는 거 다 씻어버리니까, 용해시키니까. 그럼 5일에 한 번씩 땀박땀박 비가 오는 것도 흑색균형병이 잘 발생 안 해요. 그런데 열흘 대비면 내려간 게 병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방울이 열흘간 타고 내려가면. 그래서 흑색균형병 올 때 보면 보통은 가물때가 오고, 논보다 밭이나 사잡이 더 많이 오거든요. 밭에 마늘이 혹 잘 커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살살살 녹아버리거든요. 그게 흑색균형병인데, 균형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올 일인데, 요거는 쿨러가 올마다 한 번씩 물을 뿌리면 씻어버리니까 안 한다는 거죠. 씻어버리면.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오늘 처음 교육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때까지 안 치다가도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예. 효과는 나오는데 그 효과는 영양제는 우리가 인건비 대비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나와도 비료 한 포를 이었을 때는 100평당 150kg씩 늘어나요. 영양제가 150kg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고 해야 됩니다. 영양제를 지금 쓴다고 해서 100평에 150kg 늘어나 100kg 늘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기회만 있으면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말이거든요. 비료를 주어야 극대화시키고 영양제를 주는 건 잎이 두꺼워서 비료를 잘 먹게 소화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이때까지 비료를 못 치고 있는 이유가 뭐고 하면 뻥이 날까 싶어 겁이 나서 못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비료를 쳐놓고 그린이나 칼라하고 설탕을 치면은 뻥 되는 게 해소가 된다고 봅니까? 뻥 되는 거는 별개거든요. 마늘에 뻥이 되는 거는 요 잎속으로 들어간 비료예요. 요거로 들어간 비료예요. 그럼 비가 흠뻑 올 때 비료 준 건 절대 뻥이 안 나옵니다. 그는 분소수가 대충 퍼거나 쿨러가 물을 대충 뿌리가 안 날아간 자리 있죠. 그거 뻥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료를 뿌릴 때 손으로 지북지북 푹 들어간 거 있죠. 그것들이 안 녹아 나와서 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늦게 뿌리는 비료가 NK를 뿌리거나 성장 N을 뿌리거나 그런 건 잘 안 녹죠. 요소는 잘 녹아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고랑이 뿌리고 예. 가운데 요만큼 넣거든요. 예. 저기 무동력으로 해갖고 막 베트남 시기를 하나 집 끌고 가라니까 끌고 가던데. 그래. 가운데로 해가. 예. 그리고 비료는 마늘이나 양파가 공이 동일한데 양파는 여기 딱 잡고 있거든. 모가지가 요래 짤록짤록이 딱 잡고 있어. 비료가 절대 안 들어가요. 안들 안 빼들어가죠. 양파 딱 잡고. 마늘은 이게 이제 잎이 흐느적하면 올해는 아직 단단해요. 예년하고 달라요. 야물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약간 물러지거든요. 가물어 오늘 그 바람 부니까 많이 시들고 있거든요. 물러지면 요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비료가
복합 비료냐 NK냐 요소냐 딱 다르는데 쿨로 대충 돌려놓고 하면 쿨로 저게 이파리 매치가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안 쉽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 비료가 요리 녹아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쪽이 만들어지는 경우 생긴데 지금은 마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대다수는. 그런데 지금 비료 뿌린다고 해서 뻥이 잘 안 되고 마늘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 생겨요. 그런데 비가 확실히 올 때는 5월 8일까지 비료 뿌리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5월 10일까지 해도. 근데 마늘이 뻥이 한쪽씩 생기는 게 그렇습니까? 섞는 거. 그것도 맨 그런 역할입니까? 한쪽으로 타고 가는 거죠. 비료가 한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한두 쪽이 그렇죠. 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비료가 타고 들어갈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 몇 년 전에 밀양에서 이분은 영양제를 참 좋아해요. 영양제를 황금을 얹고 이제 하다가 이제 배우러 왔는데 이분은 영양제를 3가지를 쳐버려요. 쳐. 꼼꼼하게 뒤에 쳐. 아침에 친 거는 3,000평 중에 1,000평 이상이 없어. 매일 이렇게 치니까 1번, 2번, 3번 치고 1번, 2번, 3번 그래 약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친 거는 뻥이 안 돼서 아침 먹고 10시부터 늦까지 친 것들은 다 뻥이에요. 그럼 아침에는 요 이슬이 여기 물방울 있을 때 영양제 친 거는 영양제가 요 구멍에 쌓인 게 이슬하고 화폐가 흘러나오고 요 농도가 낮죠. 농도가. 그런데 아침 먹고 친 거는 요 물방울 말라버렸잖아요. 여기 이슬이 여기 맺은 이슬이 없잖아요. 이슬이 말라보고 여기 깨끗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영양제를 쳐버리고 요 쌓인 비료물이 농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뻥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입속으로 들어간 영양 성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뿌리 여기에 비료가 많아가지고는 뻥이 절대 안 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서 확실히 비료가 녹아 나오면 좋았던 비료가 녹아 나오면 비료는 쳐도 괜찮다.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줘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5월 11일 날에 예. 요소 질렀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죠? 질러놓고 스프링클러 돌렸거든요. 예. 근데 비료 큰 거 쓴 거 썼습니까? 가는 거 썼어요. 큰 거 썼어요? 가는 거 썼어요? 막 뿌렸다. 막 질러 지금 앵캐면 막. 구릉긴동 장근동 화산농협에 뭐 그런 거 없어요. 화산은 좀 작은 거예요. 아, 작은 거 뿌렸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작은 거하고 굵은 거하고 녹는 속도가 조금 달라요. 녹아 나오는 게. 그래서, 비료가 어떤 사람들 봄에 비료 뿌려가지고 비 오기 전에 뿌린 거 있잖아요. 작은 거 뿌린 것들은 하얗게 탄 데가 있어요. 하얗게 탑니다. 여기 이파리가 보안이 탄 것들이 있어요. 올로 요 한마디가. 그거는 작은 게 빨리 잘 녹거든요. 그럼 비 오기 전까지 오후에 뿌리놨는데 그 다음날 비 오면서 저녁에 이슬에 녹아가지고 마늘 이파리가 요 허흔히 탄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뿌리면서 스프링클러 돌아가만지 비료 뿌리고 또 맞아 뿌려놓고 스프링클러 돌리고 이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3시간 돌려버렸어요. 돌리니까. 그럼 확실히 녹아 나온 거죠. 예, 괜찮아요. 그럼 5월 10일 때 비료 뿌리 나면 마늘을 무거워요. 캐가 들어보면 무거워. 캘 때 안 쓰러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화산농협에서 요소를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요소 원래 4,800평에 160호 뿌렸거든요. 그러면 내포 한 무릎구에 18포, 가을에 올라오고 난 뒤에 2포씩, 그래 뿌리고 20포, 한 무릎구에 20포씩 들어갔어요. 그 전체 쓴 게 그 추비가 그 화산농협에 밀어서 그 실리콘농협에가 안 받아서 사왔다 얘기네. 그 이제 지금 100평에 지금 내포 가을부터 써가지고 내포 뭐 양이 많은 게 아니고 봄에 쓴 사람이 한 5포 넘게까지 쓴 사람이 지금 올해는 많이 쓴 사람이에요. 작년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적게 뿌렸기 때문에 그 정도면 최고고 올해는 지금 그것보다 더 뿌린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값이 1.5 이상 한 2.2까지 들어간 거 2.7까지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찍었을 때. 그래서 고래 비료나 하는 거 아리께 갱주에 안강에 가니까 비료를 갖다가 많이 뿌려갖고 비료 줄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뿌려갖고 땅이 새카맣대.
땅이 마늘밭이 땅이 새카마도 올해는 비가 오고 자꾸 들어가니까 이상이 없어요. 거기 우리 창원 대산면에는 그 3,000평에 요 앞번에 4월 달에 4월 초 정도 됐을 때 그 외국인 근로자 비료 뿌리다 3월 말 4월 초에 그 비료를 갖다 대가리 자르는 걸 그 비료 뿌리 길을 잘못 잘라 크게 잘라 뽑아갖고 3,000평에 아들 이래 비료 뿌리 주고 줄 가니까 45% 뿌리다. 그게 마늘밭에 냄새가 많이 나요. 비료 냄새가. 가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비료 100평에 한 포 뿌리나 600평에 3포 뿌리나 열흘에 한 번씩 뿌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가 그러니까 100평에 한 포 뿌려놓은 것도 20 그 안 나오더만요. 그게 비료가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 시값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100평에 10kg씩 예. 열흘에 늦으면은 15일 그러니까 계속 뿌려줬어요. 지금은 하루에 1kg 이상 먹습니다. 작을 때는 1kg 못 먹고 이 조사를 해보면 예? 크기 따라 다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다 달라요. 예. 여기 마늘밭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비료 먹는 게 달라요. 그리고 다 다릅니다. 네. 이게 연면십이 황금을 얹고 연면십이 hen 집하고 안 하고 비료 준 집하고 전에 경북 청도에서 시험해 보니까 연면십이 안 하고 비료 뿌린 집이 있어요. 뭐 비료만 봄비료 해놨어. 이 시가 1.8인데 찍어보면 또 1.8이고 그 다음 주에 찍으면 1.8이고 안 내려가요. 그런데 황금을 얹고 연면십하고 쿨로 물 뿌리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0.4씩 먹어버려요. 0.4라는 소리는 일주일 만에 비료 반포씩 먹는 거죠. 10kg씩 먹어버려요. 그 지금 열흘 만에 10kg 줘도 그거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못 빈다. 쿨러로 돌리고 물을 뿌리기 때문에 영양제 치고 물을 뿌리기 때문에 순환이 빨라가지고 그리고 마늘이 이미 크기 때문에 이 뿌리 양이 다르거든요. 황금을 얹고 한 것들은 이 뿌리 양이 많아요. 다른 것보다 캐보면 마늘이 이게 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뿌리들이 비료를 많이 먹는 거죠. 옛날에 작년에 노정일 대표하고 마늘을 시험을 해봤거든요. 노정일 대표가 마늘을 늦게 심으면 요만해. 옆집에 마늘 이만해. 이거만해. 이렇게 엄청 흙만 굵은데 이거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반대예요. 이 집 거는 영양제를 안 쳤기 때문에 뿌리가 요만큼 있고 우리는 뿌리가 요만큼 있어요. 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잎의 두께를 살짝 두껍게 해주면 뿌리 배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제가 개발한 농법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농법을 개발할 때 단감에서 개발했는데 이 단감을 비료를 준다고 해서 비료를 안 먹더라는 거죠. 비료를 안 먹고 도장제만 와버리고 그래서 이 농법을 개발해냈는데 잎에 영양을 줬을 때 잎이 뿌리로 내려줘서 뿌리 발달 상황 그래서 영양이 이동하는 거 그러면 이 마늘이 비료가 작으면 요 중심으로만 줘요. 뿌리가 주고 여기로 줘버리고 여기 안 줘요. 근데 연면십을 해가지고 요 잎들을 말리 죽이지 않으면 힘이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주면 아랫잎이 잘 안 죽어요. 그리고 비료를 잘 먹어서 생육 기간을 전략해요.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료 준 양이 2년, 3년 줄 양을 한 번에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작게 주면 영양제를 안 치면 생산량이 7kg를 잘 안 넘어가요. 황금을 하기 전에는 한 7kg 이상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지금은 몇 킬로까지 갑니까? 약 10kg 정도 갑니까? 작년에는 제가 6월 5일날 비료를 비니까 6월 6일날 캐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네. 캐니까 껍질이 하면 없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에 캐가지고 헐털어가지고 햇빛에 나오는 거 뭐 짝짝짝짝 그래요. 보니까 껍질 두 껍을 붙게 터질 일이라고. 그래 작년에 전부 다 마늘 막 다 펼쳐가지고 비료가 마지막 비료가 작아서 잎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와가지고 모를 캐가지고 29일날
예, 그래서 화산 사람들이 윤석열이 비로 많이 해가지고 마늘 다 갈려졌다. 한국말 해가 비로 마늘 다 갈려졌다. 아니 그거 저 비료량하고 비료 마늘 몇 개까지 시퍼랬어. 아니 10% 걔는 지리가 왜 이렇게 너? 비용세를 해야죠. 비 오기 전에는 저 그만이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서산에 가면 서산 마늘들은 저렇게 키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손으로 다 캐버려요. 2, 3천 병씩 다 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 3천 병 심어가지고 저렇게 안 들어가면 절대만 안 캐. 그 서산 사람들이 2, 3천 병 심는 거는 그것도 너무 안 돼. 집에 식구들끼리 다 캐버려. 아니요. 새벽 5시부터 캐고 있다. 정리 8시까지. 여기에 노비 안 옵니다. 여기 사람들은 주인도 일을 안 하고 마늘이 썩어도 일을 안 해요. 아니 설탕을 뿌리면은 흡수율이 확실히 좋아집니까? 영양제 흡수율이. 그 설탕은 지 자체만으로도 영양제예요. 지 자체만으로도 탄수화물이 바로 공급되니까. 설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원소는 없어요. 원당이 아니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거 다 떼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백설탕 먹는 거는 당 자체만 존재하지 다른 건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걸 쓰지 말고 그냥 설탕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하는 원인이 그걸 또 세분화시키고 일을 하면 우리가 농가에서 너무 복잡해서 일을 못해. 그냥 막 설탕 쓰면 좋다라 하는 거기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차이고. 그런데 이 식물이라 하는 건 탄소 정화약을 하는 그런데 그 마늘 같은 데는 이런 식물의 그 설탕을 끌어내기 수구멍을 막는 그런 건 없습니까? 얘들이 그 숨구멍이 막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5kg 정도 들어가야 돼요. 5kg 정도 들어가도 또 금방 녹이 먹어버리고 없어요. 밤에 이슬에서 녹으니까. 그렇지. 여름에 장마에 고추밭에 쓸 때는 5kg 정도 써라 그러거든요. 고추 그거는 껍질에 해가 안 돼요. 설탕 물 505kg, 물 한 마리 200g 써도 저 창원 쪽에 당근 농사 짓는 분이 설탕을 물 200리터에 1.1kg씩 써요. 물 200리터에 1.1kg씩 해요. 200리터 기준에 1kg 100씩 쓴다고. 그 대신 그 전날 오후에 영양제 치고 아침에 식어버려. 아침에 쿨로 두고 딱 식어버려. 그러니까 잎에 있는 걸 떼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해마다 설탕을 갖다가 3kg 줄여 캐는 걸 계속 올린 거죠. 물 800리터에다가 10kg 줘야 쓰고 있으니까. 물 800리터에다 설탕을 10kg 여기다 당근밭에 영양 골드그린하고 같이 살포하고 저녁에 살포하고 오후에 살포하고 아침에 물로 씻어버려. 그러니까 누가 뭐 했는지 몰라요. 저 집에 뭐 했는지 아무도 몰라. 씻어버리니까. 그 대신 당근이 인물이 예뻐요. 가지가 안 나오고. 몇 년 기술을 가리키나니까 그걸 갖다가 또 바꿨어. 자기는 물을 뿌리니까. 그 다음날 영양제 치고 물을 꼭 뿌려야 되거든. 물을 뿌리니까 설탕을 자꾸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800리터에 최고 많이 있는 사람이 10kg 찍어요. 그 대신 그 다음날 씻고 가요. 안 그러면 손구멍 다 막다가 되잖아. 예. 예. 칼슘이 들어있고, 칼라에는 칼슘이 들어있고, 그린은 칼슘이 없고. 그렇죠. 칼라가 좀 영향이 좀 많아요. 예. 칼라. 그래도 관주를 하고 이럴 때는 칼라를 쓰라 그러는데, 칼라만 칼슘을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고 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에 그린 2번의 칼라 한번 쓰라는 거고, 그러다가 얘가 쫑이 올라가 조금 커지면 그때는 칼라를 써야 돼요. 2번에 한 번.
쫑이 올라가지고 좀 크면 그때부터 칼라만 써라. 오늘 칼을 어제는 치고 왔는데 칼을 어저께 전화 드리면서 칼을 전달하기 일찍 딱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지금 나가서 일찍 안 쳐서 싶었어 내가. 아니, 칼라는 지금 쓴 거는 생육용으로 쓰면 되니까.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이니까. 그린 두 번 치고 칼라 한 번 치니까. 그건 괜찮은 거고. 여기 쫑이 올라가지고, 돼지 꼬리, 이게 좀 커가지고, 그 다음에 부터는 칼라만 써라. 그리고 여기 연맥이 이게 뽀얀 것들이 있거든요. 매끄하게 뽀얀 것들은, 이제 쫑 올라온 것부터 염화가를 1kg 씌워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마늘을 캘 때는 항시, 서산에는 풋마늘을 캐는데, 우리가 그 창녕, 의령, 합천, 그 다음에 영천, 여기는 거의 대다수 마늘을 만작을 시키게 캐고 있거든요. 그 만작을 시켜서 마늘을 캐지 말라는 거예요. 만작을 시키면 실패를 하거든요. 창녕에 있는 분이 황금을 얹고 매년 성공을 하더라고. 2,400평 심어가지고 콩반장에서 돈 찾아오는 게 7, 8천만원 매일 찾아오더라고. 종자 놔놓고 12마디기 2,400평을 심어가지고 공판장에서 찾아오는 돈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에서 찾아와. 황금을 보니까 그러니. 그런데 그 집에 마늘 캐는 걸 보면 마늘 캐는 날짜를 안 받아. 날짜는 어떻게 캐느냐. 동네 마늘 캐는 날짜 싹 다 받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용역 사무실에 가갖고 우리 집 거 캐고 가래. 우리 거 캐고 가래. 그럼 다른 집 캐는 것보다는 한시 2, 3일 빨리 캐요. 나는 어떻게 해서 해마다 비가 오고 엉망으로 됐는데 매년 그 꽁이 빠지고 이랬는데 뭐 꽁 빠지고 결국 나빠진 사람은 마늘이 좋았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마늘이 퍼지고. 그런데 풋마늘을 캐가지고 요 놈을 말라가 잘라보니까 해마다 실패가 없어. 이제 이해되죠? 마늘은 조금 풋마늘 때 캐라. 풋마늘 때 캐가 말라면 그 양 나온다. 만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 날짜 다 받고 나면 그 앞에는 날표 있잖아요. 마늘 캐는 날짜가 딱 받고 나면 그것보다 한 2, 3일 먼저 캐니까. 예. 창녕에도 매년 여러 번 내려가는데 작년에 내가 재작년에 그때는 보니까 농사 그분도 많이 짓던데 보니까 그분은 또 그에는 처음다 매달 거라고요. 매달 갖고 비수기 때 사람들 때 노래가 자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매다는 게 옛날에 우리가 영천에서 했죠. 예. 매다는 게 했는데 마늘 캐가지고 대가리 묶고 매달았잖아요. 그럼 매달으면 이게 다 내려와요, 영양이. 그래서 서산에 가면 풋대를 빼는데 우리는 풋대를 못 빼요. 사거리 짚었기 때문에. 싱싱할 때 빼니까 그 사람 다 빼. 우리가 캘 때는 만작을 해가지고 캐니까 못 빼요. 근데 서산에는 용역으로 다 캐버려요, 손으로. 몇천 병이 되는 건 손과 다 캐버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꽉 붙어 캐가지고 착착착착 내가 딱 값을 지났다니까. 근데 어느 날 10%도 말 다 캐놨다니까. 그래서 풀을 때 캐도 생산량이 많이 안 준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가 만작을 하는 것보다는 그 유리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가리 치가 캐는 거 있잖아요. 대가리 치가 캐도 이게 한 3일 말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비가 안 오는 날짜가. 일주일 여유가 없으면 대가리 치가는 또 안 맞아요. 일주일 여유가 없으면. 그러면 대가리 잘라놓고 이게 요 뿌리가 삭을 때까지 한 3일 걸려요. 뿌리가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럼 뿌리가 약간 굶어 죽어야 틀리잖아요. 대가리 치고 한 3일 있어야 되고. 그럼 그도 들렀는데 한 3일 또 걸리겠죠. 그럼 일주일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캐는 것도 우리가 풋대가 캐나면 비 한두 번 맞아도 괜찮아요. 그지? 만작을 하지 말고 풋대를 캐라. 풋대를 캐라. 풋대를 캐는 게 제일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때 계시 그 비료가 치는 거예요. 예? 아니 마늘 캐러 가는데 비료 좀 뒤에 가면 비료 죽으라고 치던데.
약간 풀을 때 넘돌보다 일찍 해라. 예, 그게 제일 정확한 내용입니다. 가지고 비를 좀 뿌리면 어때요? 예? 좀 올려가지고 괜찮아요. 좀 칠 때. 5월 10일 되면 이미 좀 다 올라가는 뒤잖아요. 5월 10일까지 비로 친다고 해가지고. 예? 막 뿌리도 비가 오면 괜찮아요. 쿨러를 돌리거나. 예, 쿨러를 돌리거나 비가 오면 괜찮다. 예,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저 종이에 40% 내지 50% 올라왔을 적에 예. 올라오고 난 뒤에 칼날을 뽑을 때 할 때까지 3번 쳤거든요. 예. 그 연마갈이 1kg씩 이어가지고 예. 500에. 그래서 늦게 올라온 종은 속에서 말라져 버려요. 아, 그게 염화가리가 늘어나면 여기 잎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안에서 녹아요. 마늘만은 그 안에 물이 배이 들어가거든요. 양파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갖다가 NK 비료를 써가지고 마늘 잎이 이렇게 줄기에 주룩주룩 말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래 말라 들어가면 저장이 오래 안 가요. 그런데 마늘은 잎은 괜찮고 예. 종이 부분은 종이 스펀지면처럼 말라요. 예, 요 안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설탕을 3kg 넣어도 그렇고, 비료가 들어가도 그렇고, 요 안으로 들어간, 그게, 빼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쪼개보면, 이게 마늘을 떼고 쪼개보면, 이 마늘을, 떼국을 쪼개보면, 여기 칼 없습니다. 이게 비료가 배에 들어갔으면 요 잎 사이를 보면 빨갛게 표가 나요. 이 비료가 잎에 배에 들어갔으면 마디 사이에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이 까보면 뿌리 쪽이 안 물러요, 다른 거보다. 지금 요 마늘이 이제 쫑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쫑이 올라오고 있고, 쫑 올라오는 옆에, 마늘이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요렇게 있거든요. 마늘이. 요렇게. 예? 마늘이 지금, 여기 한 개, 두 개, 까보면 되죠. 세 개, 네 개 있고, 요거 네 개 있고, 저쪽에도 지금 간 거, 또 가진 거, 저기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작은 것도 있고, 여기 4개, 5개 정도 들었거든요. 그럼 5개 들으면 10개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 마늘이 지금 뻥이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지. 그렇죠. 지금 마늘이 지금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작은 거 한 놈, 큰 놈 한 놈 있거든요. 그럼 요 반쪽에서 지금 마늘이 5개가 들었어요. 예. 그럼 안에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안에 쏙쏙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완전히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 마늘이 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건 뻥 아닙니다. 예, 뻥 아닙니다. 예, 지금 마늘이 지금 요거만상이 들어있고 여기 지금 새끼 쪽 속쪽도 들어있거든요. 요게 요 정도 큰 게 들어있는데 지금 마늘이 그죠? 예, 속쪽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는 게 5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확인되는 게 이거야. 비료 더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뻥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이게. 그럼 마늘이 요것도 한번 배를 한번 갈라볼게요. 그거는 요거는 마늘이 그 동그랗거든요. 동그란 이 구가 잡혔거든요. 근데 이 마늘도 보면 여기서 알이 쪽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 쫑이고 마늘 쫑. 예, 쫑이 지금 다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까보면 마늘이 이만큼 나와있죠. 이게 지금 마늘이 1개, 2개, 3개, 4개, 안에 그 작은 거 1개 있거든요. 그 큰 게 4개 정도 잡히고 작은 게 1개 또 잡히거든요. 이 안에 요놈 5개. 그럼 5개 잡혔어요. 이 마늘이 5개 잡히고 속쪽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마늘이 정상적으로 다 잡혔다는 거예요. 마늘을 이렇게 베버리면 이게 잘 안 착겨요. 잘라버리면 안 착겨요. 배를 갈라야 잘 나와요. 이래 되면 마늘이 잘 안 착겨요. 자 보세요.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 누르면 돼요. 요걸 잘라가지고 요걸 꼭꼭 누르면 기어 나와요. 마늘. 이거야. 이거 1개, 2개, 3개, 4개, 5, 6, 요쪽으로 그 잘못 잘라가지고 한 5개, 한 개, 2개, 작은 것도 1개, 2개, 3개, 4개, 5, 6, 한 7, 8개 이상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꼭꼭 누르면 요 밑에 딱 잘라가지고 누르면 기어 나와 이게. 꼭꼭 누르면 뽀얗게 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늘을 우리가 배로 갈라도 배를 갈라는 목적은 비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보는 거거든요. 요 잎 사이에 맑게 됐느냐 안에 그 비료가 타고 들어가 뻘겋게 되느냐 그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둥을 잘라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꼭꼭 눌러가지고 마늘이 기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하긴 쉽겠죠. 그러면 저거 지금 비료 더 해도 될까요? 우리 요 밭에 거야? 아니요. 이 큰 거야? 이거 더 주라 그랬잖아. 이거 예. 내나 요거하고 같은 점인데 더 주라. 예. 요 밭에 있는 비료도 지금 마늘도 이제 아케는 그 낮에 아케 해가 강할 때는 부옇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색깔이 까매게 보이죠. 색이 진해지죠. 요것도 비료 더 먹어야 돼. 비료 더 먹어야 되고, 이런 마늘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때, 이걸 중간에 딱 잘라 삐짐하고, 예, 조금씩 요 조금 자르고, 그 눌러보고 마늘이 안 나오면, 안기 나오면 조금 더 잘라가지고, 그래 눌러보면 마늘이 기어 나와요, 이렇게. 맞아. 그죠? 이렇게 기어 나오잖아요. 쏙쏙 기어 나오죠? 요것이 하려면 돼. 요거 쏙쏙 기어 나오니까. 요 배가지고 누르면 쏙쏙 기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마늘이, 요놈 한 놈, 2놈, 3놈, 4놈, 색깔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5, 6, 7놈. 요렇게 다 기어 나오면 누르면, 여기 다 기어 나와요. 누르면 다 기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꼭꼭 눌러보면 됩니다. 뭐, 이거, 노란 놈, 뭐하는 찾는 것도 어렵고, 마늘이, 이제 배를 갈랄 때는, 이렇게 갈랄 때는, 비료를 잘못 넣은 거 확인하는 거고, 비료 잘못 준 거 확인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 마늘이 어떻게 되냐면 요것들이 대가리가 노래져 버려요. 여기 마늘 우리가 까가지고 심으려고 대가리가 녹은 거 있죠. 여기 그것들이 비료 타고 들어간 거, 영양제 독하게 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염화가리 세게 치는 것도 요 안에 대가리가 나와요. 까보면 안에 그 대가리가 약간 꺼진 것도 나와요. 그래서 마늘은 전반적으로 많이 잘 키워가지고 좀 풋때때 캐자. 풋때때. 그럼 풋때때 사람 없으면 털어만 놔도 캔 거거든요. 마늘을 안 뽑은 거지 털어만 놔도 캔 거예요. 예, 털어만 놔도 캔 건데 우리가 안 털고 바닥에 있으면 그 상해요. 밭에 그냥 있으면. 털어만 나면 뭐 어떻게 사람 붙이가지고 빼내면 되잖아요. 마늘 빼가지고 이렇게 단치기 하면 그래 말려가지고 자르면 되고. 예. 이제 추비를 쓰게 되면 보통 보면 이게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 가로는 잘 안 터져요. 가로는 터지는 거는 저도 잘 못 봤는데
이게 가로는 이게 힘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땡기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벌어지면 이쪽으로 터져요. 그리고 비료를 계속 먹게 되면 마늘 이게 싸고 있는 뽀재기 이것들은 뚜꾸가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럼 풋대때 캐면 이 껍질이 뚜꾸가 이상이 없어요. 마늘이 커도. 마늘 이걸 캐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놔줘도 큽니다. 잘라놔도 여기에 있는 모가지 있는 것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늘을 캤을 때 하자 없이 수확하는 거. 하자 없이 가져와서 우리가 돈을 만드는 거. 그래서 기계로 캐가지고 이거 대가리 자르고 기계로 캐가지고 컨테이너 이어가지고 말리는 사람. 그것도 있고 톰백에 이어가지고 바람 빠는 거 있죠. 그건 잘못해서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놓고 했을 때 마늘이 약 한 30%까지 더 나오거든요. 양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말릴 때. 그래서 말릴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가르쳐 가지고 이제 창녕에도 가보면 마늘밭이 까만밭이 있어요. 키도 자그만하고 이제 그런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늘어나는 게 가을에 심을 때 비료량도 늘리고 봄에도 비료량 늘리고. 그래서 비료 적게 줬으면 이중도 없지 마라. 비료를 적게 줬으면 이중도 없지 마라. 겨울에 안 먹고 있다가 봄에 비료 주면 이상 없어요. 무름병 안 와요. 가을에 무름병 없는 거를 갖다가 이중 덮어가지고 무름병 만들어 다 죽여요. 비료가 적으면 비닐 이중 속에서 여기 대가리 화져 있으니까 무름병이 안 생기죠. 요 백기 부분 되게 바짝 더럽히는데 바짝 더럽히면 이래기 타고 여기 들어가거든요. 물방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료량을 얼마나 충분히 줬냐에 따라서 병이 달라진다. 고다리 파리약은 병 아니다. 무릎병도 병 아니다. 비료 부족. 흑색균형병도 병 아니다. 이제 정리가 다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 비료를 줘가지고 많이 캐가 좀 빨리 캐면 그 돈 버는데 끝까지 만작을 하려고 그렇게 실패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예? 녹병은 아직까지 분류를 못 시켰는데 일본이 한 달 전에 왔어요. 한국보다 일본이 빨리 왔어요. 근데 마늘이 일본도 그 상을 보니까 일본이 녹병이 한국보다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약을 치고 비료 뿌리가 나타났는데, 근데 지금 비료 이식값이 얼마죠 거기? 비료 몇 번 줬습니까? 비료 몇 번 줬습니까 수비? 세 번 줬는데 비료량이 얼마냐는 거죠. 0.8냐? 그럼 비료를 주가 0.8이잖아요. 그 이치가 낮다는 거죠. 밑에서 말라오고 그 NK 줬습니까? 복합 요소 줬습니까? 요소 주고 그 다음에 NK 주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시가 1.2에 왔다면 그리고 마늘이 밑에 있지 안 말라가든가 예. 마르죠. 예. 그게 잎이 탱탱하게 질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거. 요런 데 푸른 것들은 녹병 절대 안 와요. 새파란 건. 새파란 건 녹병 안 옵니다. 감자도 큰 거는 병으로가 역병으로 자빠지는데 감자 심으면 요만한 거 있죠. 그럼 비료 주는 양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것도 역병 안 합니다. 감자 심으면 요만한 거는 병 안 하고 감자 심으면 이만 큰 거 있죠. 이거는 병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나 이거나 동일합니다. 녹병도 새파란 건 안 하고 누리끼리 힘이 없어가 마탱이 간거 만드는 갤러리거든요. 그게 힘의 기류의 나이. 예. 힘의 기류의 나이. 예. 그래서 흰가루병 병 아니다. 흰가루병. 수박밭에 흰가루병 오는 거 흰가루병 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방해야 되냐면 하우스 수박에 100평당 요소 5kg씩 일주일 간격으로 2번 간주하고 영양제 그린에 칼라 쓸 때 설탕을 더해가 살포해라. 그럼 영양제 치고 흰가루병 약을 안 써요. 설탕을 써버리면 흰가루병이 죽어버리거든요.
물 500에 3kg부터 흰가루병이 잘 죽어요. 그 영양이 들어가고 비료 더 줘보가 잎이 두꺼워지면 흰가루병 안 해. 그 다음에 일액을 안 맺으면 덩굴 마른 병을 안 해. 그래서 수박에도 병 없이 하는 게 비료가 없어요. 거의 다 대수는 병 온 게 우리가 비료가 부족해서 온 병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분들은 균을 보고 있지 영양 측면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한금을 연구에서는 영양 측면으로 봐서 병이 부족한 걸 역추적인 거예요. 역추적해서. 그래서 우리가 황금을 연구에서 이론을 만들어낸 걸 활용하면 다 수확하고 병이 안 생겨요. 그럼 항무도 동일하게 비료 적게 준 사람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비료 항무약 쳤습니까? 안 쳤죠. 항무 안 하죠. 그럼 비료를 쳐가지고 이식같이 일정하게 잎이 뒷녹초를 내주면 항무가 안 한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옆에 여기 사람 녹병 왔으니까 아시는 거죠? 예. 요소를 찔러라 그랬거든요. 비료가 녹병에는 요소가 약이다. 예. 예. 요소 찌르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녹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병이라는 거예요. 설탕은 순간적이다. 설탕은 일주일을 먹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예. 질산기가 많으면 녹병이 없어져. 예. 저 질소를 먹어야만이 없애는 병들이 흰가루병, 잿빛곰팡이, 녹균병. 양파의 녹균병도 요소를 충분히 주면 안 오거든요. 녹균병.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어떤 병을 갖다가 계속 치료를 못했던 것들이 황금을 얹고에서 계속 풀어난 거죠. 그 방법은. 그래서 그 이론을 잘 활용하시면 된다. 올해 마늘 캐는 거 일찍 캐자. 풋대 캐자. 박수 한번 치시죠. 절대 실수도 안 합니다. 풋대 캐자. 비료는 언제까지? 5월 10일까지 주자. 예. 5월 10일까지 주고 풋대 캐자. 그러면 양이 늘어있기 때문에 손에 안 갑니다. 기계 돼가지고 뭐 대가리 치고 임금비 조금 전략한들 큰 득이 안 됩니다. 예. 네. 그 양이 우리가 이런 마늘을 지금 뽑아가지고 지금 여기 밭에 빨간 거 있죠? 이거는 말리면 알 다 듭니다. 동그랗게 구가 잡혔을 때 우리가 한번 뽑아가 말려보면 됩니다. 이거를 구가 잡혔을 때 말려보면 우리가 언제 캐야 된다는 거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파리가 몇 장 말라왔을 때 캘 거다. 이파리가. 그러면 해마다 우리 이파리가 지금 요 정도로 가고 색깔이 이 정도면 언제 정도 캐자. 그러면 그때 정도면 이미 다른 사람이 마늘 캐기 전이라는 거예요. 마늘이 캐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빨갛게 구가 잡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노 대표 거를 옛날에 해봤거든요. 3월 20일 캐다 놔도 구가 잡혀요. 3월 20일에 캐다 놔도 구가 잡히는데, 그런데 이거 비료 많이 준 거 있잖아요. 이거 큰 놈 이거는 구가 안 잡혀요. 예. 그러면 얘는 조금 늦게 캐야 되는 거예요. 날짜하고 달라요. 그 동그랗게 구가 잡힌 거하고 이게 멀컹멀컹한 이것들은 생육 기간이 좀 늦어요. 그 요거는 더 늦다는 거예요. 비료 많이 준 거는. 비료 많이 준 거는 우리가 가을에 그 나락논에 나락 빌 때도 곡수가 많이 나고 좀 푸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곡수가 많이 나죠. 그 비료 많이 먹은 것들이 수확 시기가 조금 늦다. 그리고 마늘이 비료 없는 건 더 빨리 캐야 되고 비료 있는 거는 조금 날짜가 늦을 뿐이다. 근데 너무 만작을 하려고 하지 마라. 만작하면 실패한다. 그 영천 지역이 창녕 지역보다 빨리 심었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빨라져요. 수확 시기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중을 덮어야 성공한다, 뭐 안 덮음이 낫다, 추비를 한다, 이런 거 결론적으로 그 다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밑비로 작게 주고 가을 추비 전체 비료가 적은 걸 이중 뺏기자마자 그거는
바로 무릎병. 일어서보니까 요런 누이 있다가 일어서는 순간 일행이 맨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그 마늘 재배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양파하고 똑같습니다. 양파도 비료가 작으면 무릎병 한다. 마늘도 비료가 작으면 무릎병 한다.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래 양파가 병을 더 많이 하거든요. 양파가. 그러면 양파의 몸통의 당불익사하고 마늘의 몸통의 당불익사 두 개 당불익사 차이 나요. 양파는 비료 한 포를 먹으면 8kg 나오고 마늘은 비료를 한 포를 먹으면 1.5kg가 나와요. 팽당. 그래서 양파도 40kg 이상 캐야 되고 마늘도 10kg 이상 캐야 된다. 그 방법이. 제주도에서 육종 마늘 있죠. 대만산. 대만산 육종 마늘 가지고 10kg 캐는 사람이 있어요. 10kg 이상. 기술을 그것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산 마늘을 가지고 10kg 이상 못 캔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의 얘들한테 줘야 될 양을 비료를 못 주고 있다는 거죠. 먹을 양만큼.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먹는데. 엄청나게 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봄에 우리가 그거 비료 이거 흙 치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흙도 안 치올리잖아요. 너무 좁은서는 올리세요. 이래 좁은데 어떻게 올리세요? 올리세요. 그래서 흙을 치올릴 때 그 논마늘 같은 흙을 많이 치올리거든요. 흙 치올릴 때 잎 사이 여기에 흙이 가득 들어가거든요. 안에. 그때 흙 들어가면 그때 비료 흩치면 돼. 여기 흙이 들어가 있으면 비료 흩치도 요 안에 안 들어가거든. 예, 그때 비료 흩치죠. 그래서 그리고 흙 치올리고 난 다음에 놀골에다가 비료를 더 주면 되거든요. 줄금. 그래서 마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에 심었다고 이게 10kg 나오냐? 아니거든요. 10kg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종자를 많이 들여가지고 일을 많이 임금비들을 심었는데 10kg가 안 나온다는 소리는 비료 줄 수 있는 조건을 못 만들어낸 소리예요. 비료를. 개수만 많이 꼽으면 많이 나온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8골 심어도 10kg가 나오는데 8골 심어도 그런데 12골을 심어서도 10kg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경영비만 많이 드는 거죠. 경영비만. 그래서 작년에 박건성 회장님 해마다 잘한다 그런 분 있죠. 그분이 올해 76, 7 정도 될 거예요. 그분이 마늘을 한 것만 놓고 해가지고 해마다 그 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찍 캐고. 근데 작년에도 100평에 200평에 98개 나왔거든요. 예, 98개는 9.8kg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창녕에서 1회 빼곡히 심어놓은 영천에서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예? 10kg에? 9kg에? 작년에 10kg 나왔어요? 10kg 나왔어요? 작년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저 작기 쉬고 10kg 나와야 돼. 다리가 아팠어요? 경영자는 바쁘다 소리 해도 안 되고 힘들다 소리 해도 안 돼. 그리고 다리 아프다고 일 못한다 그건 경영자가 아니고 노동자. 근데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창원 대산면에 그분은 마늘 작년에 심고 올해 심었는데 15,000평 심어놨고 마늘밭에 잘 안 들어가 그냥 시킨데 하지. 비료푸대 요소푸대 대가리만 잘라주고 있어. 귀만 잘라주고 애들 주나면 그걸 넣어주고 있어. 마늘푸대 대가리 귀만 잘라주는데 논마늘이 되니까 8거 심으면 그 논골이 되는데 그 줄감이 그게 비료통 이거 짊어지고 쫄라는 거 있잖아요. 더디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다 생각을 하고 몸으로 떼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 10만 원 벌락하지 말고
하루에 100만 원 버는 방법 머리로 써요. 그래서 지금 요 마늘이 비료가 작다고 캔 이유가 마디가 늘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마디가.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비료기가 떨어지거든요. 비료기가. 비료기가 떨어지는 걸 다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여기서 이론 이렇게 하던 강의를 하고 제가 마늘 밭에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마늘 밭으로 가겠습니다.